북한 인권법은 지난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되었습니다. 처음 법안을 발의한 지 11년 만에 어렵게 국회문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도 북한 인권법에 따른 북한 인권재단은 6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북한 인권재단 출범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상을 하면서도 재단 이사 추천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임명을 주장했지만 문 정권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서 추천할 계획이라는 당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마치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민주당의 내로남불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역시 문재인 정권에서 관련 법이 제정되었지만 민주당이 아직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아 한 달 넘게 출범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권이 바뀐 것 말고는 사정이 변경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당의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구에 특별감찰관과 연계할 일이 아니라며 또다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거부하는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혀야 합니다.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정치적인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또한 국회가 만든 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민주당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법치주의를 짓밟는 다수당의 행포입니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 주장에 앞서 문 정권 5년 내내 자행된 법 위반과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루빨리 세 개 기관에 대한 국회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민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합니다. 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서민 경제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은 물론 우리 사회의 중산층 등도 고금리 여파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이 벌어들인 이자 이익은 26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 저금리 전환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시장을 존중하는 우리 정부는 은행에 대한 일방적인 압박보다는 은행 간의 경쟁을 통한 자율적인 금리 인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평범한 국민이 겪는 금융 불편도 해소해야 합니다. 시간을 내기 힘든 직장인들은 대출을 한번 갈아타려면 몇 시간씩 걸려 여러 곳의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복잡한 심사와 서류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연차 휴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료들이 이러한 국민의 일상적인 불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기해온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고금리 대출을 받는 국민이 비대면 원스톱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저금리로 이동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금융회사 간의 상환 정보 및 상환 처리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대출받은 국민이 은행 방문 없이 대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모든 국민에게 전체 금융기관의 금리를 비교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드리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금융 경쟁을 촉진해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은 다수의 금융회사의 대출 조건을 공신력 있는 정보로 실시간 비교할 수 있게 되어 최근 저금리 대안 대출을 미끼로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여 오직 국민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민간 금융권은 경쟁을 통해 국민 고통을 덜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 삶의 피부로 느끼는 민생 대책을 계속 발굴해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21년도 회계년도 결산 심사에서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어떻게 예산을 써왔으며 얼마나 국가 재정을 고갈시켜 왔는지를 꼼꼼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021년도 회계년도 결산 7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 책자를 발견하여 그 실태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대 분야별로는 문정권 말 알박기 인사, 문정부의 재정 탕진 및 나랏빛 폭증, 위원회 홍보 신재생 등 내 식구 챙기기 예산 낭비 사업, 재정 낭비성 일자리 사업, 법 위반 및 국회 국민 기만 사업, 집행 부진 사업, 사업성 부진 유사 사업 등 혈세 낭비 사업을 총 7개를 테마별로 선정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임기 말 공공기관장 임명은 차기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고약한 꼼수입니다. 또한 국민 세금을 연끌하여 재정을 탕진했고 깡통 기금과 엄청난 나랏빚만 국민들에게 떠넘겼습니다. 민주당이 당헌에서 삭제한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각종 위원회 확대와 홍보 비용이 엄청난 혈세를 쓴 것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세금 낭비는 물론 국민을 기만한 문재인 정권 일자리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징계와 감사원 감사 사항입니다. 이에도 법무부, 복지부, 해수부 등 대부분의 부처에서 발생한 법 위반 사업과 진행 부진 사업에 대해 철저히 지적하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건전 재정 기틀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더욱 꼼꼼히 결산 심사를 하여 국민 세금이 국민만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재정 계획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이 대신 짊어지게 될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안이 민주당의 발목 잡기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2년도에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추가 공제,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 이사와 같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아무리 늦어도 8월 말까지 국회에서 조세특례 제한법과 종부세법 등이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개정 시한을 넘기면 사전 안내문 발송과 신청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실상 법 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한 반대를 위한 발목 잡기로 국민은 야당발 세금 폭탄을, 세정당국은 행정폭탄을 맞게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발목 잡기는 그야말로 국민 기만입니다. 현재의 세제 개편안 내용은 불과 6개월 전 3월 23일 민주당이 여당일 때 문재인 정권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1세대 1주택 세부담 완화와 같은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민주당 조응천 비대위원도 1세대 1주택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말을 했고, 김성환 민주당 정책의장도 문재인 정권에 20년 공시가격을 활용을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납부 유예와 일시적 2주택 관련 제도 개선책 역시 국회 기재위원장까지 역임한 민주당 윤우덕 의원이 법안까지 발의를 한 내용입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의장도 억울한 종부세는 개편해야 한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일 때 당 지도부가 한 목소리로 주장했던 국민 세부담 완화 약속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야당이 되어 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정권 빼앗긴 분풀이 발목 잡기에만 혈안입니다.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고 국회가 행동하면 국민 고통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대선 기간 민주당이 약속했던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해 이재명 의원은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쌀값 안정을 위해서 3차에 걸친 시장 격리를 실시했지만 쌀값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했던 쌀 시장 격리 규모에서 10만 톤을 추가로 격리를 했습니다. 정부 조치와는 별개로 농협에서도 5만 톤을 처리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수기에 농민들의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신곡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세워 추수의 기쁨이 실망이 되지 않도록 농림부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번 국지적이고 단기적인 대책 외에 쌀 수급 자체를 안정시킬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질밀을 통한 쌀가루 산업 육성, 타작물 재배 지원, 쌀 소비 촉진 대책 등 쌀 산업 발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유공자들과 애국지사들을 위해 설립된 광복회의 회장을 지낸 민주당 출신의 김원웅 씨의 비리가 국가보훈처 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김원웅은 인쇄비와 카페 공사비 견적 부풀리기로 6억, 대가성 기부금 1억, 목적외 사용 1억 3천 등 8억이 넘는 돈을 착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인원을 12명에서 25명으로 늘려 지인들과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 등 전형 절차도 없이 사적 채용보다 더 심각하게 임의 채용하는 비리도 저질렀습니다. 특히 김원웅의 채용 비리 과정에서는 국가 예산이 2배 이상 정액된 것은 광복회 비리의 정권 차원의 비호와 연계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사안입니다. 김원웅의 비리 사건을 보면서 민주당 출신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일본군 위안부 후원금 횡령 사건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 1억여 원을 횡령한 반인륜적이고 천인공노할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국민 세금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죽창가를 부르며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궤변으로 국민의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민낯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역사를 팔아 사리사욕을 채우고 미래를 볼모로 정치적 이익만 챙기는 파렴치한이 바로 그들의 민낯입니다. 입으로는 광복, 손으로는 착복하는 표리부동한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은 그들이 반드시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맡게 된 이철규 의원입니다. 우리 정책위 의장의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 또 다음 재정 탕진으로 인한 나라빚 폭증을 이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신정부 출범 직전에 23개 공공기관의 장과 또 그다음 감사, 이사 등 54명을 알박기 인사했습니다. 3월 7일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다음 3월 8일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 또 3월 9일이 대선일이었는데 4일에는 농어촌 공사사장 등 23개 기관에 54명의 임원을 정권 교체기에 알박기 인사하여
새 정부의 이런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 내내 각종 기금과 회계를 적자 상태로 만들고 나라 빚을 증가시켜 국민과 새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서 재정 정책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기재부는 19조 원의 초과 세수에도 불구하고 공자기금에서 불필요한 적자 국채 15조 8천억 원을 발행했고, 산업부는 2050 탄소 중립 조기 달성이라는 미명하에 에너지 특별 회계를 이른바 깡통 계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하에 건강보험의 적자 전환과 적립금 고갈을, 고용부는 고용보험 기금을 펑펑 쓰고 그 부담을 완전히 국민에게 떠넘겨 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예산을 집중 투입한 각종 출자 사업들, 그리고 2조 이상 재정이 들어간 지역사랑 상품권 등 소득주도 성장 관련 사업의 성과는 오리무중이고,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고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각종 위원회와 홍보 사업에 혈세를 축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중소기업 모태조합 3조 6천억, 산업은행에 1조 7천억,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에 2년 연속 1,000억 원대로 출자를 대거 늘렸습니다. 또한 과기부 4차 산업혁명위원회 운영에 혈세를 탕진한 문제, 국민권익위와 외교부의 홍보 예산을 절감하라는 국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전용 등으로 홍보 예산을 과도하게 증액 집행했습니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져야 할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재정 일자리 사업에 총 113조 5천억 원을 투입했지만 실업률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고용부의 2년 한시 사업이었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1조 9천억 원을 집행하고도 고용 유지율은 38.6%에 불과했고, 일자리 안정자금은 10조 3천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매년 30% 이상 퇴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직급여와 각종 수당 사업으로 고용보험기금을 탕진시킨 등 방만한 사업 집행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국회의 결산 시정 요구를 경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사업과 관련된 법령 위반 사업들도 살펴볼 것입니다. 법무부의 2020 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 요구 이행 요구율은 절반을 겨우 넘긴 55%에 불과합니다. 복지부는 국회 의결 없이 상병수당 TF 운영비와 문재인 케어 홍보비를 집행했으며, 해수부는 지난해 결산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 없이 도서지역 정화 운반선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문화재청은 국회 부대 의견을 무시하고 국외 여비를 전용하여 대거 집행했고,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매년 전용으로 계획 없던 사업을 추진했고,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결산 시정 요구를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2021년 본예산과 추경사업 중 실집행 저조로 재정을 낭비하고 집행 부진이 반복되는 사업들의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시간 강사를 지원한다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집행률은 불과 3.8%였습니다. 환경부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은 집행률이 0%입니다. 문체부 소관 25개 내역 사업은 3년 연속 실집행 70% 미만으로 징계가 필요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을 속이고 포퓰리즘 예산을 편성해서 정치의 재정을 이용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사업 실적이 부진하거나 유사 사업 등 혈세 낭비 사업들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환경부는 대기 환경 사업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석유 소비량이 전년보다 증가했고, 인사처는 심지어 퇴직 공무원들의 사회공헌 사업 활동 보조비라는 명목으로 233명에게 8개월간 매월 145만 원씩 약 30억 원의 재정을 편법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도 400조를 잠시 넘겼던 국가 예산 규모가 불과 5년 만에 600조를 넘겼습니다. 이렇듯 폭증한 예산은 통합 재정 수지와 국가 채무 단기간에 악화시켰습니다. 새 정부가 경제 회복에 주력하려고 해도 이러한 전 정부의 재정 탕진으로 여력이 없어 지출 규모도 늘리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실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정 낭비 재발을 막기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어려운 나라 살림살이에도 납세자인 국민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예결위 간사로서 우리 예결위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하신 것이 문제사업 이걸 요약해서 지금 설명하신 거죠. 이 자료를 예결위원들한테 전부 배포하고 또 각 상임위원들한테 배포해서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잘 부각될 수 있도록 우리 간사님들께서 의원님들을 좀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법사위 간사 정겸식 의원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는 오후 8시 30분까지 결산과 현안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공방 중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인 이원석 후보자의 과거 수사정보 유출 논란을 두고 아직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도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사정보 유출 논란은 2016년 정은호 게이트 수사 책임자였던 당시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이 김모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통화하면서 영장 청구 예정 사실 등 수사 진행 사항을 알려줬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모 윤리감사관은 법원 내 징계 감찰을 담당하는 직위에 있어 정보를 제공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고 이 후보자는 수사 진행 사항에 대해 문의가 왔을 때 단순히 수동적으로 설명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미 사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음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자체도 전 현직 부장판사, 법조 브로커 등 10여 명을 구속 기소해서 전부 유죄 판결을 받은 성공적인 수사라고 평가받는 법조비리 사건 수사입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가 후보자의 자질, 능력, 도덕성, 국민과 국정에 대한 책임의식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인사위원으로서 지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수사정보 유출 논란과 같이 과도한 정치 공세와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국민의힘도 빈틈없는 인사청문회 준비로 내실 있고 엄격한 엄정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미자 의원입니다. 군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교와 병사를 이어주는 역할을 맡고 있는 우리 부사관들이 처우가 너무 형편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국방부와 재정당국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 의하면 전 군 부사관 충원 목표에 미달되는 규모는 최근 5년간 54,700명에 이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200명, 2018년 14,300명, 2019년 8,100명, 2020년 14,400명. 특히 지난해 부사관 충원 미달 규모는 9,7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부사관 충원율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주로 낮은 급여가 꼽힙니다. 2022년 기준 주 40시간을 일하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91만 4,440원입니다. 하지만 하사 1호봉에서 8호봉, 중사 1호봉에서 2호봉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낮습니다. 하사 1호봉은 170만 5,400원, 2호봉은 173만 4,600원, 3호봉은 176만 3,800원, 9호봉에 이르러서야 193만 9천원으로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습니다. 중사도 1호봉은 179만 1,100원, 2호봉은 188만 3,200원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대선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 원이 현실화되면 병사보다도 복무기간이 길고 급여가 낮은 부사관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부사 간의 급여나 수당 등의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재위 간사 유성걸 의원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이제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열흘 일찍 맞는 추석입니다만 물가와 민생 안정 관련돼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 안정특별위원회는 잠시 후 10시부터 제9차 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추석 물가 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를 받고 이행 사항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께서 물가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부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정책위 의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종부세 관련된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부세 처리를 위한 야당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지난 20일은 국세청이 다음 달 9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종합부동산세 특례 대상자 신청을 앞두고 입법 처리를 국회에서 꼭 해주십사 요청한 시한이었습니다. 이것은 종부세 납부가 금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고 또 고지가 11월 말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과세 특례 신고가 늦어도 9월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세정 절차를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런 기간들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통과가 빨리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납세자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종부세 입법 시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8월 20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에 지금 현재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 소위위원장 관련돼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소위 구성도 되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특히 금년도 종부세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야당의 협조를 통해서 종부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민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기 의원입니다. 원내 수석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파렴치한 비리에 대해 교육적 차원에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 전 회장의 비리는 한마디로 겉으로는 정의와 개혁을 외치면서 뒤로는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가짜 개혁 세력의 민낯입니다. 김 전 회장의 비리를 통해 우리는 문재인 정부 때 이 나라의 민족 정기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훼손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2년 전 증오와 갈등을 불러일으키려는 김원웅 씨의 편향된 외눈박이 역사인식과 분열 의도를 비판하면서 6.25 전쟁이 민족 해방 전쟁이라는 북한의 입장에 아직도 동조하고 있는지를 물은 바 있습니다.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의 유지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광복회의 회장이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우리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갈라치며 뒤로는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적폐 중에 적폐로서 형사처벌 외에 교육적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런 부류한테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가짜 개혁 세력의 가면을 벗겨서 우리 아이들에게 편향되지 않은 사실 그대로의 역사를 알려주는 것은 중요한 사회개혁이자 교육개혁의 과제입니다. 김 전 회장의 비리를 계기로 그동안 김 전 회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발한 독립군상의 정치인 수상자들은 그 부끄러운 상패를 쓰레기통에 던져야 합니다. 최소한의 염치와 자존심이 있다면 독립투사들을 욕보이며 받은 때묻은 상패를 간직할 어떤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가짜 독립유공자가 없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증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사례 중 장 차관과 전현직 국회의원과 가족 등의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
전면적인 재검증을 통해 보훈 행정의 투명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권력을 이용하여 공적이 조작되거나 과다평가된 사례가 있다면 바로잡아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독립운동사만큼은 좌우, 여야 진영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객관적 사실만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이것이 정의로운 국가가 가야 할 길이고 올바른 교육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그죠? 예. 그래서 그 보훈처로 하여금 그 저기 보훈의 공정성, 정당성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좀 촉구를 했어요. 정무위 간사하고 상의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 과방위를 사유화하고 직권 남용을 저지른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당에 경고합니다. 국회의원 정청래는 과방위 위원장으로서 국회법 49조 제1항에 따라서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의무를 충실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안 심사 소위 구성, 결산 등 상임위 전체 회의 개회를 통해 처리해야 할 안건을 여당과 내정된 여당 간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할 과방위는 정 위원장이 맥히는 대로 일정을 마음대로 주무를 것입니다. 개의된 전체 회의에서는 여당의 의사 진행을 고의로 기피하면서 파행을 일삼을 것이 뻔합니다. 이는 국회법에 정하는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며 내정된 교섭단체 간사 협의를 지원해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도 망각한 것입니다. 정 위원장은 처음부터 여당 간사 내정자와 협의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 형식도 실종됐습니다. 시종 일관 대립된 주장을 펼치고 민주당의 편에 서서 여당 간사 내정자와 협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7월 27일, 7월 29일, 8월 18일 세 차례 정청래 위원장이 개의한 과방위 전체 회의만 보더라도 불법의 온상이자 위원장의 독재의 장이었습니다. 특히 8월 18일 열린 결산심사 전체 회의에서 과방위를 정상화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여당 간사 선임의 건을 먼저 상정하고 처리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같은 당 변재일 의원, 또 같은 당이었다가 지금은 현재 무소속인 박안주 의원도 여야 협의를 위해서 법안 소위 위원장의 선정 안건보다 여당 간사 선임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겠습니까? 하지만 정청래 위원장은 여당에게 모든 잘못을 덮어 씌우고 제2법안 소위 방송통신 소위를 빼앗을 심산에 두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처음부터 협의할 마음이 초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당과의 협의는 뒷전이었던 정청래 위원장의 속내는 바로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 법안 소위 방송통신 소위를 장악해서 자기들의 우군이었던 KBS, MBC, TBS 등을 확보하기 위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8월 18일 결산회의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역방송으로 전락한 TBS 살리기의 혈안이 되어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밀약이라도 한 듯이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의 발언입니다. 방통위원장으로서 방통위에서 TBS 상업 광고, 또 국가 예산 편성에 대해서 관여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상혁 위원장,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국가 예산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한상혁 위원장,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TBS 상업 광고 국가 예산 편성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TBS에 대한 상업 광고 허용과 국가 예산 편성 특혜를 주어서 불공정 편파 방송의 온산인 TBS 김어준 뉴스 공장을 살리려는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정 위원장이 짬짬이가 되어
상임위를 사유화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정 위원장과 민주당은 상임위원장과 제2법안 소위위원장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뻔뻔합니다. 이렇게 반민주적이고 탈헌법적 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고개를 뻣뻣이 들고 방송에 나가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국민의힘 가방위 의원들은 정 위원장이 파행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반쪽 상임위 개의를 목적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정 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지원하지 않는 태도와 제2 소위원장을 독식을 고집할 경우 국민의힘 가방위 위원 1동과 당 지도부는 정청래 위원장에 대한 사퇴 경고 결의안을 발의해서 국회 운영위에 제출할 것을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바입니다. 원내 부대표 윤두현입니다. KBS 시청자위원회 구성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방송계는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당시 언론 통폐합으로 만들어진 왜곡된 공영체제의 골격이 40년 가까이 지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있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문은 인터넷의 등장 등으로 언론 통폐합 체제의 흔적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송은 메타버스 시대에 286PC가 부가장치를 더해서 유지하는 것처럼 민방이 많이 출연했지만 공영방송에 버금가는 규제로 80년대 체제를 억지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영과잉, 규제 중심 방송 체제에서는 컨텐츠 경쟁력 저하는 물론이고 공정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또 어떠한 공영방송 거버넌스 체제가 되더라도 누구에게 유리한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내놓은 공영방송 25인 운영위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공영방송 25인 운영위원회 안은 조직화된 특정 좌편향 세력에게 갖다 바치는 꼴이 될 위험도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KBS 시청자위원회의 구성을 보십시오. 친민노총 성향이 두드러집니다. 시청자를 특정 진영으로 제한하고도, 그래서 대표를 그 사람들로 하고도, 그러고도 수신료를 전 국민에게 거두겠다는 발상, 이게 정당합니까? 분리 징수해야 된다, 자율 납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공영방송 25인 운영위원회의 앞날이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벌써부터 국회 과방위원회 운영을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법 방송 발전에 아무런 기여 없이 논란만 낳을 것이 뻔합니다. 이게 잘 되겠습니까? 우리 방송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컨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대한 지원하는 방송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공영방송인지, 또 공영방송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개념을 분명히 해서 규제와 지원의 폭을 정하고 민방은 경쟁을 통한 발전이 되도록 ICT 혁명 시대에 걸맞게 방송체제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땜질 처방하는 것은 신발을 신고 발바닥을 끓는 이른바 격화소양의 꼴이 됩니다. 민주당은 방송혁신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공영방송 접수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욕먹을 짓 하지 말고 국회 가방위 운영을 하루빨리 정상화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자신 있다면, 당당하다면 언론 통폐합 때 구축된 공영, 준공영 방송체제의 정당성을 논의할 토론회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